이들의 가치가 지금보다 최소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2배까지도. 네. 여기 입주한 아파트가 43,000 가구예요. 네, 거기 아예 바뀌겠네요. 천지개벽형의 변화를 간다 생각합니다. 네.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해 네. 놓고 급매물이 나와요. 그럼 급매물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은 10% 정도 네. 깎인 금액이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10% 정도가 내려간 금액이다. 이러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 아파트가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여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대치, 내지는 뭐 주변에 뭐 철도라든가 이런 개통, 호재나 나중에 충분히 시장이 좀 좋아지면 또 다시 반전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한 50% 이상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50%요? 네. 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매입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역을 선정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의 예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일기 신도시에서도 네.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일기 신도시 5곳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일산인데,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의 반값이잖아요. 네. 뭐 36평짜리가 분당에 가면 뭐 한 18억, 19억 뭐 이렇게 하는데 일산에 가면 8, 9억이거든요. 네. 네. 8억대. 앞에 10억이 없어졌잖아요. 차이가 2배 넘겨나는 거죠. 전세는 6억이에요. 전세는 6억. 그럼 뭐 한 2억 5천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8억대, 8억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8억 5천의 아파트가 향후에 일산이 이제 그 GTX가 개통이 되면 네. 분당에 비해서 출발은 똑같은 분양가로 했는데 일기 신도시 처음 만들어 90년대 초에 똑같이 가격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30년 가까이 되니까 반값이 되버렸잖아요. 그럼 이 반값이 분당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분당이 한 3분의 2 정도로 올라가면 네. 지금 이제 8억대 아파트가 뭐 한 13, 14억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가 있는데 다름 아닌 이제 GTX인 거죠. 그 호재가 GTX가 네. GTX가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 쓴 다음에 그다음에 대곡역이에요. 네. 대곡역은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이 와서 여기 딱 쓰는 역이에요. 물론 이제 대곡역에서는 김포공항에서 부천 소사까지 내려가는 서해선까지 네. 연결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대곡 소사선이 있죠. 거기. 네, 예. 요게 이제 뭐 빠르면 이제 내년쯤 개통하겠네요. 자, 요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환승으로서 최고의 자리가 이 대곡역이에요. 대곡역을 한 2정거장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면, 자, 대곡역에서부터 강남의 삼성역까지는, 자, 대곡역에서 출발하면 네. 고양 창릉, 이제 신도시 하나 여기 추가되잖아요. 네. 고양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4정거장이잖아요. GTX 한 정거장은 4, 5분씩이에요. 물론 이제 대국에서 창릉은 워낙 가까우니까 그건 뭐 한 2분짜리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20분 만에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호선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백석, 마두 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뭐 마두에서 탄다 그러면 2정거장 만에 대곡역에 온다. 그냥 넉넉 잡고 30분 만에 삼성동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와,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러면 거예요. 1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기존에 1시간 반 걸렸던 거를 1시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일산 이 고양시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넘버 1, 2를 계속 차지하는 곳이에요. 워낙 쾌적하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일산 호수공원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호수공원도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산책 코스 산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두루 가치가 투영될 수 있고 자 그런 단지 중에 이제 재건축 사업성까지 겸비했다면 당연히 뭐 검토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혹시 재건축 사업성은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사업성은 간단히 2가지만 보면 됩니다. 2가지 보면 되나요?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뭐 우리가 이제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는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많이 됐죠. 이거는 뭐 5층짜리에서는 하나만 보면 돼요. 5층짜리는 현재 용적률이 100% 이하의 거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층짜리 이하 저밀도는 뭐만 보면 되냐면 평형 구성. 평형이 30평대로만 있느냐, 예를 들면. 네. 옛날 아파트니까 30평에서 이렇게 50평까지 이렇게 중대형으로 있느냐. 네. 이 아파트가 한강 맨션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5층짜리인데 중대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기존 조합원한테
평형 면적을 별로 안 늘려줘도 돼요. 그만큼 다 일반 분양으로. 이 대표적인 게 어디야?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한강맨션이 이 케이스예요. 5층짜리인데 중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형이요. 네. 뒤에 있는 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뒤에 있는 22평짜리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작은 평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괜찮다고 보면 네. 이 5층짜리는 평형 구성이 11평, 13평, 15평짜리는 작은 평수만 다달하게 있는 이를테면 개포가 대표적이죠. 네. 개포주공 4단지.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3,000세대형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은 200개밖에 없잖아요. 많죠. 네. 진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뭐 3, 4억씩 더 내야 되는 거죠. 중대형은 이제 돌려받죠. 환급받죠.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간단합니다. 5층짜리에서는 평형 구성이 중대형이냐 아니냐. 요걸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5층짜리는 거의 사라졌고, 거의 다 이제 재건축에 들기 때문에, 중층, 뭐, 12층, 15층짜리의 재건축 시대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현재 용적률이 180% 이내냐. 용적률 180%? 네, 네. 180% 이내냐가 일단은 관건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언급했던 평형 구성이 어떠냐예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평형 구성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30평에서 60평대까지 있다. 아주 180% 이내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업성 나오는 거죠. 사업성 나오는 아파트죠. 근데 이제 12층, 15층짜리인데 30평대만 있다. 요거는 현재 용적률과 평형 30평대만 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해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지. 사업성에. 이게 대표적인 아파트가 어디예요? 전국구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와 잠실 5단지죠. 30평대만 있어. 15층짜리 전후에. 음마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00%예요. 180보다 높네요. 약간 찼죠. 네. 이게 현재 현행법은 이제 300%, 3종 300%니까 네. 100%밖에 못 늘려요. 자, 그런데 잠실 5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140%도 안 되잖아요. 네. 300%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제 준주거, 뭐 주거에서 인센티브까지 320%까지 커진단 말이에요. 5단지가. 2배 넘게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140%도 안 되는데 300%만 해도 2배로 커지는데. 그래서 60% 이상의 용적률이 그 잠실 5단지가 낮아. 그러니까 잠실 5단지가 34, 35, 36평이고 네. 음마 아파트가 31평, 34평이잖아요. 그래서 잠실 5단지가 더 비싸잖아요. 뭐 위치는 음마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근데 사업성은 5단지가 훨씬 좋은 거죠.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의 기준은 그냥 간단합니다. 현재 용적률 180% 이내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180% 이내라 그랬다고 얘기해서 뭐 186%짜리인데 얘는 안 되겠네. 이건 아닌 거예요. 많이 물어볼 거다. 182%는 어떻게 해요? 190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0%를 넘으면 사실은 조금 안 되는 거고요. 네. 뭐 190%인데 중대형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융통성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80% 이내,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대. 평형 구성. 네. 이 평형 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1평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0평에만 여태까지 살았는데 30년 이상 30평에 살았는데 재건축하니까 어떻게 돼? 야 그럼 나한테 최소 40평대는 4, 50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합원마다 다 10평, 15평 이상을 다 늘려줘야 돼. 조합원마다 다. 그럼 일반 분양분은 뭐 가지고 일반 분양하냐고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마의 갈 길은 뭐예요? 중대형 4, 50평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사업성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한 평형으로 가야 되겠네요. 비슷한 평형으로 가면서 중소형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이 음마가 사업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일반 분양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4, 50평 가지고 게임을 하자고 그러면 네. 바깥에 있는 개포, 우성, 선경, 미도와 대적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 게임에서는 이제 판판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중대형이란 말이죠. 30평에서 60평. 네네. 여기가 이제 노른자이잖아요. 우성, 선경, 미도가. 여기와 같이 게임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자, 그래서 음마의 갈 길은 중소형으로 집중 개발을 해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의도치 않게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같이 좀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일산도 좋은데 네. 일산 외에 다른 곳을 좀 추천해 주실 곳도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네. 이제 서울에서는 뭐 여러 군데 아직까지 재건축이 좀 남아 있는 강북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최고
비싼 곳을 서울에서 얘기하면 네. 알짜로 바뀔 수 있는 미래 가치가 큰 곳은 용산의 재건축이에요. 아, 용산 너무 좋죠. 우리는 지금 뭐 계속 반포, 압구정, 잠실 5단지, 뭐 운마까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용산의 재건축은 대표적으로 동부 이촌동하고 서빙고 신동아 요 라인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강을 전형적으로 남향으로 보는 가치. 지금 반포, 압구정 어차피 다 북향으로 북향이잖아요. 보게 되죠. 잠실 마찬가지 북향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전형적인 남향으로 보는 이 그 재건축의 가치가 앞으로 최고의 그런 프리미엄을 발생시킬 거로 예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동부 이촌동과 서빙고 신동 아파트가 그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그런 아파트, 남향을 가진 아파트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강 맨션부터 시작해서 한강 맨션, 삼익, 왕궁, 뭐 전보, 반도, 신동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현대 맨션은 리모델링으로 가면 여기가 한 7, 8천 세대 되거든요. 네. 이들이 재건축을 해서 한강변에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뭐 50층, 60층 올라가게 되면 이들의 가치가 지금보다 최소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어요. 2배까지도. 예. 아, 있을 근데 수 그런 있어요. 입지를 가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럴 네. 2배 정도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남쪽으로는 한강이 있고 뒤쪽으로는 용산 공원이 있는 거죠. 네. 때에 따라서는 앞에 단지는 한강을 보고 남쪽 단지는 한강을 보고 뒤쪽에 북쪽 단지는 공원을 전망하는 이런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치가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거기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긴 네. 비싸죠. 비싸지만 투자성을 고려한다면 검토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싼 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일 싼 단지는 8, 9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지. 혹시 거기는 어딜까요? 재건축에서는 이제 상계동입니다. 아, 상계동이요? 상계동의 대단지는 상계동에는 지금 4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아. 4만 세대 정도. 근데 이제 상계동의 단점은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거의 뭐 200% 전후에 형성돼 아까 말씀 있어서 주셨던 딱 네. 마지노선에 거의 딱 걸쳐 있네요. 걸려 있어요. 네.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계동이 워낙 재건축의 대단지 지역이어서 이들은 이제 노원역에서 창동역 요 접근성을 보면서 노원역은 이제 기존에 4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구간인데 이 노원역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좀 1차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내다본다면 노원역에서 창동역을 어떻게, 한 정거장인데 이 창동역을 좀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냐. 요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창동역에 이제 GTX역이 생기니까 창동역에서 예를 들면 강남의 삼성역까지 이제는 뭐 10분 남짓만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양주 덕정에서부터 시작하면 네. 덕정에서 덕정 의정부, 다음에 이제 창동역이잖아요. 창동 다음에 광운대역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은 제가 이미 뭐 3, 4년부터 전부터 집중 추천하던 자리인데, 방금 이제 노원에서 상계에서 창동은 창동역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거냐, 요거에 그 방점을 찍으면 뭐 3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제가 그래도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단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대단지, 노원의 이런 대단지가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재건축으로 나름대로는 이제 그 10억 안쪽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이제 언급했던 광운대역에 있는 그 배후의 재건축 단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창동역,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이에요. 역은 5군데지만 뭐 그 청량리에서 왕십역은 거의 뭐 가깝잖아요. 뭐 이거 2분짜리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이에요. 그냥 간단히 10분. 원래는 이 왕십리만 안 들어가 있으면 광운대에서 청량리, 삼성도 이렇게 두 분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삼중수에 3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역세권 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방금 얘기했던 GTX. 한 가지는 뭘까요? 재건축 쪽인가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바로 이제 여기 중랑천변에 동부간선도로가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서 이쪽 서쪽 구간을 먼저 지하화합니다. 이게 이제 28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게 그 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바로 중랑천 이 수변공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입지가 연결되겠네요. 그럼요. 바로 여기 연결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공릉역 7호선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역은 이미 그 지하철 1호선이 다니잖아요. 지금도 뭐 불편이 없어요. 1호선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공릉역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15번 안쪽에서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노원, 창동, 요 가운데역까지 여기까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미래의 그 발전성이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볼 이유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고덕동 쪽을 많이 강출했으나 거기는 이미 30평짜리도 많이 추천하고 했었는데 고덕주공 구단지 같은 경우 그걸 7, 8억에 추천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14억이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추천하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워낙 자리는 좋은 자리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제 싼 것 같진 않다. 아니 이제 좀 무리가 되는 거죠. 이 14억이라 그러면 네. 뭐 일반적인 경우 좀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GTX가 너무 좋은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지역들 중에 가격이 쑥 빠진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기간 내 지나치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영이 된 거지만 GTX는 뭐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또 현실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나친 급등이에요. 예를 들면은 작년 1년간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40% 정도 올랐어요. 네. 인천의 연수구. 그다음에 시흥시.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계상 제일 많이 오른 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산시예요. 오산. 오산이요? 오산이 이제 화성 동탄에서 네. 지금 분당선을 오산까지 이렇게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기흥에서 동탄으로 와서 오산까지 내리게 되면 오산에서는 한 2정거장 만에 동탄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산 같은 경우 동탄에 온다는 뜻은 역시 이제 삼성동 20분인 거예요. 자, 화성 동탄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그 다음 역이 용인 구성이요. 용인 구성 다음에 성남 판교하고 임해 사이에 그냥 성남역이라고 하는데 판교라고 할게요. 판교. 그 다음에 수소, 삼성, 4정거장이잖아요. 여기도 20분 안에 도착하는 거죠? 그럼요. 화성 동탄에서 20분. 자, 오산은 뭐 2정거장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한 자리가 40% 올랐다. 자, 3군데 정도가 40% 올랐어요. 인천의 연수, 시흥시, 오산. 이 정도가 거의 40% 정도니까 이게 통계상 40%지 현실에서는 그냥 2배라고 보면 돼요. 통계에서 40%는 현실에서 거의 2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른 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의왕 같은 데가 기대치가 있어요. 의왕 이제 뭐 3기 신도시로 그 라인이 추가되면서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 가는데 GTX 이제 이게 C노선이죠. C노선이. 금정 다음에 수원역인데 중간에 의왕역.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왕역 만드는 거는. 금정에서 수원역까지는 우리 GTX가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예요. 그레이트. 뭐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지하 40-50m 대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철역이 우리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지하 50m를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 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거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금정역에서부터 수원역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에요. 기존에 있는 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역에서 수원역을 갈 때 중간에 의왕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왕역에다 그냥 역사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겠네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어렵지 않은 일. 그래서 이제 파생된 얘기가, 자, 금정에서 기존의 수원까지 갈 때는 지하철 만약에 1호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열차도 다녀야 되고 GTX까지 추가되면 포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GTX가 하루에 한 12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끼워 넣을 시간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수원으로 가고 3분의 1 정도 하루에 30-40번 정도는 어딜 갑니까? 4호선을 따라서 금정역에서 기존의 4호선도 다 돼 있잖아요. 4호선을 따라서 상록수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록수역에 안산의 상록수역에서 상록수역을 자세히 보면
이 철도 이 라인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가 있다는 것은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회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도 시설 별도 크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록수에 다시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록수로 하루에 30-40번 GTX가 간다.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뒤집어서 안산에서 다시 삼성동도 20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GTX가 진짜 파급력이 크네요. 그래서 안산에 가면 어디를 가서 재건축을 봐야 되냐면 안산의 중앙역. 네. 안산의 중앙역은 이제는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거의 직선으로 내려와요. 중앙역까지. 직선으로 내려오니까 중앙역에서 타면 여의도까지 30분이에요. 자, 기존에 4호선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임 분당선이 여기 지나가요. 중앙역에. 이미,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서 두 정거장이 상록수역이에요. 그래서 상록수에서 GTX 타고 강남, 삼성역까지 20분.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재건축 방면에서 보면 안산의 재건축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중앙역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변신이 됩니다. 교통이 확실히 좋아지는 곳들이 많이 뜰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때부터인가 네. 강남까지 몇 분 걸린다. 이게 하나의 그 기준이 돼 있어요. 강남까지 얼마 걸려, 이게. 워낙 좋은 직장이 많고, 그리고 어디서나 모여도 여기서 모이는 게 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망의 대상인 어느 정도의 그, 준거의 그런 도시, 위치가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용산도, 미래에는 용산부터 얼마 걸리냐,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용산은 사실상 서울의 중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통팔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전국 철도의 메카가 용산이에요. 용산역하고 서울역. 서울역도 용산구예요. 네. 모든 철도는 다 여기로 통하잖아요. 네. 전국의 철도는. 그런 차원에서 용산에 얼마만큼 서울역에 얼마 만에 가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미래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이제 미래에는 또 글로벌 시티가 되는 거니까. 글로벌 시티. 국제 업무지구 들어오고. 네. 미국 대사관이 오면서 각국에,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거기 있고. 그렇죠. 글로벌 시티가 된다. 글로벌 시티가 된다. 네. 그래서 두루두루 미래는 그런 지역들까지. 용산에는 새 아파트로 바뀌는 가구 수만 4만 세대가 새 아파트로 변신해서 거기에 신도시급이 들어올 거다 보면 됩니다. 송파 위례신도시가 물론 이제 송파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성남, 하남 다 세 개가 있으니까. 다 이제 3등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위례신도시인데 여기 입주한 아파트가 4만 3천 가구예요. 네. 이 급의 신도시 아파트급이 새 아파트로 용산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아예 바뀌겠네요. 천지개벽형의 변화를 간다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나머지 네.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런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네.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 젊은 층 내지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자꾸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거는 주택정책은 사실상 출산정책이에요. 주거시장 안정이 결국은 출산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출산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와 직결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주거대책은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젊은 층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방점은 일단은 뭐니 해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 젊은 층 수요자들에게 할애를 하던 상당 부분 할당을 하던,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의 개념과는 달리 이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청약제도를 좀 바꿔서도 많이 좀 할 그렇게 수 있게끔 할 해야 필요가 된다는 거죠.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20년대 말에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의 부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3기 신도시 하나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 발표된 이대로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절대 공급 부족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35만 호에 현재까지 1차, 2차 다 합쳐서 35만 호인데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61만 호가 공급됐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61만 호인 거에 비해서 35만 호는 턱없이 작잖아요. 더군다나 2기 신도시가 진행되던 2009년부터 MB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공급했어요.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개발을 통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21만 호가 입주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은 하남 미사 3만 8천, 다산 신도시 3만 가구, 뭐 강남에는 강남 뭐 내곡, 세곡, 네. 뭐 밑에 뭐 조그만 성남 고등, 뭐 북쪽으로 하면 뭐 구리의 갈매지구 비롯해서 부천 옥길지구 줄줄이 많아요. 인천 9월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21만 호를 2기 신도시와 더하면 82만 호예요. 근데 3기는 35만 호밖에 없어요. 보금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공급되면 시장은 완벽하게 제압되면서 공급 과잉이 나올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완벽하게 제압될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턱없이 부족하여 누구 코에 붙일 것도 없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더군다나 3기 신도시가 저쪽 화성에 뭐 진안, 봉담, 이 서울 사람들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빼야죠, 이거 다. 어떻게 갈 것까지? 출퇴근도 안 되고. 결론, 35만 호를 50만 호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더 추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5만 원을 50만 원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도하게 공원 녹지 비율을 늘려놨어요. 공원 녹지를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을 확보해놨어요. 3분의 1. 33%, 34%. 그래 놓고 쾌적하다고 자랑해요. 입주자들은 좋겠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신도시를 이렇게 어렵게 개발합니까? 그거는 주택이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정 주택이 싶은 사람이 부족하고 많으니까. 그렇죠. 주택이 부족한데 집 지으려고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거기다 대고 공원을 3분의 1을 만들겠다는 것은 뭐 집 짓는 걸 포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뭐하러 그러면 신도시 개발해요. 공원 만들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줄입니다. 어디까지? 1기 신도시의 공원 녹지 비율이 20%예요. 13%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거 네.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자족용지가 15%예요, 평균. 자족용지, 지식산업센터. 이건 한 5%만 지어도 충분해요. 이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포화 상태. 이건 근데 지자체에서 자기들 지역에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뭐 자족도시, 거기서 출퇴근하고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 3기 신도시가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뭐 베드타운화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만 전환해서 주택용지로 공급하면 충분히 1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 물량을 다 젊은 층에게 할애해야죠. 젊은 층에게. 지금 3기 신도시의 주택용지 비율이 전체 도시 면적의 26%예요. 아니 도시가 100이면 주택용지는 26밖에 안 돼. 이거 뭐하러 신도시를 개발해요? 아무리 못해도 한 40 정도는 돼요. 아무리 못해도. 아니 100이라는 면적인데 왜 주택용지가 26%밖에 안 되는 뭐하러 신도시를 만들어요. 물론 당첨자를 위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면 명품 신도시 되겠죠. 당첨자들 위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물량을 늘려서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 층이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경쟁을 하다간 뭐 당연히 안 돼요. 40, 50대에 밀리죠. 물론 40, 50대가 먼저죠.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건 먼저. 근데 그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가기를 좀 꺼려하고 도심에서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외곽의 신도시는 젊은 층에게 충분히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물량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설사 도시계획을 설계를 바꾸냐고 6개월, 1년이 늦어지던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사실 지금 제가 전 정부에 2번이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새 정부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가능할까요? 이번 정부 또 저한테 정책 자문을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